애니메이션의 이야기는 전투 게임 프로그래머인 링이라는 젊은 남자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항상 빛과 어둠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게 만들었고, 영웅 나이스가 그 둘을 구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이스는 진정한 영웅이며, 그들은 그가 주인공인 게임을 만들어 마지막 순간에 구세주로서 악과 싸우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많은 팬을 얻었습니다. 링은 이 게임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매니저에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링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이 게임을 누가 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링은 대답했습니다. 구매자는 영웅 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아니, 많은 영웅이 있지만 진정한 영웅은 나이스 하나뿐입니다.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링은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행하는 것을 배우고 있으며 올해 1위 영웅 경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무리 문구는 히어로 X여야 합니다. 여기서 문자 X는 1위 영웅을 의미하지만 숨겨진 의미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는 링의 말에 매우 화가 나서 말했다. 네가 진짜 영웅이라고 생각하니? 내 자신을 봐. 넌 악당 같고 고귀한 자질이나 능력도 없어. 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사실 평범이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뿐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나중에 매니저는 트리맨 회사에서 일하는 지라는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녀가 나이스의 새 프로그램을 받았다고 말하자 충격을 받았다. 매니저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지만 통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링은 매니저에게 말했다. 고객 엠프셔스에게 제안을 보냈어요. 이건 당신의 지시에 따른 거예요. 매니저는 화를 내며 링에게 말했다. 너 해고야. 링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 혼잣말을 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세상은 어떤 이들에게 영웅이 될 기회를 주지만 아무나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갑자기 나이스의 여자친구 몬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링도 몰래 그녀를 사랑했지만 몬이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희망을 잃지 말고 성공할 기회가 많으니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이 지난달에 제작한 광고 영상임을 깨달았다. 그 후 나이스가 출연한 또 다른 광고 영상이 그의 뒤에 나타나 트리맨 회사를 홍보했다. 링은 분노를 느끼며 광고 속 나이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거기서 멈춰. 언젠가는 늙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거야. 갑자기 진짜 나이스가 그의 앞에 나타나 다가와 시그니처 기술을 선보인 뒤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렸고 링은 그 광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중에 지가 경호원들과 함께 도착해 링에게 나이스의 행방을 물었다. 링은 그가 여기서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들이 그가 건물 꼭대기에서 더 내렸다는 걸 알게 되자 링은 기록 그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덧붙였지만 지는 경호원들에게 링을 제지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링이 납치된 버려진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지가 그에게 다가와 경비원에게 링을 들어올리라고 요청했습니다. 링은 그녀에게 나는 히어로 링을 위한 광고 제안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의 대답은 당신이 누구인지 상관없다고 하며 그가 본 것과 들은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링은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지나쳐서 아무 말 없이 바로 뛰어갔지만 그의 상징적인 손 제스처를 했습니다. 그 후 지는 그녀의 매니저인 샨드 씨에게 전화를 받았고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링은 소리쳤습니다. 나이스는 죽었어. 하지만 경비원들이 그의 입을 막아 그가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링은 경비원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지가 그에게 형형색색의 가루를 던져 그가 땅에 쓰러지게 했고 경비원들이 다시 그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는 링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이스는 죽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살아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나이스와 많이 닮았어. 그들은 린을 니스의 사설 차량으로 옮기고 린을 니스와 똑같이 보이도록 변신시켰다. 지씨는 관객들 앞에서 니스처럼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고 니스의 말투를 반복하며 지나친 자신감을 풍기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람이 직장 상사의 압박으로 인해 자살한 린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린은 매우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그런 짓을 한 적 없어. 그녀는 뉴스 기사들이
린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니스의 존재만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기다리는 군중을 보여주었다. 린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했고 불안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은 그를 군중과 팬들 사이로 안내하며 니스처럼 모든 힘을 낼 수 있도록 연습 무대로 이동시켰다. 지는 사람들이 너를 니스라고 말할 때 너는 진짜 그 사람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이 자신감으로 인해 그의 몸에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진짜 나이스가 될 것이다. 그 후 그는 다시 자신의 개인 차량으로 돌아갔고 자신의 눈 색깔이 나이스의 눈 색깔로 변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는 그에게 아직 축하할 때가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감을 쌓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순간이면 충분하다고. 그녀는 그에게 아직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았다고 알렸다. 팬들 중에 있는 몬으로 이동한다. 기자가 몬에게 지난 기간 동안 나이스를 만났는지 물었다. 몬은 대답했다. 나는 그를 일주일 동안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오랜 결석 후에 처음이다. 그 후 나이스의 차가 도착했고 링은 몬이 그를 진짜 나이스가 아니라고 알아볼까봐 내리는 것을 주저했다. 하지만 지는 나이스에게 몬이 나이스의 여자친구이며 지금은 자신이 나이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링에게 긴장되었는지 설레는지 물었다. 링은 몬을 사랑하지만 팬으로서일 뿐 나이스가 사랑한 것과는 다르다고 답했다. 지는 링에게 남자답게 행동하라며 그를 차 밖으로 밀어냈다. 그가 내리자 나이스의 동작을 흉내내며 몬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랜만이야. 몬도 링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스튜디오 안으로 이동했고 진행자는 자신의 이름이 무니르이며 원래의 진행자를 대신해 방송을 진행한다고 소개했다. 지는 원래 진행자가 왜 교체되었는지 물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무니르가 원래의 진행자가 사기꾼임을 밝혀내어 그가 폭로되고 떠났다고 답했다. 지지가 물었다. 왜 나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링링은 이 대본이 지가 말한 내용과 맞지 않는다며 그가 일부러 자신을 폭로하려고 여기 온 건 아닌지 그리고 정말로 자신이 친절하지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궁금해했다. 무니르가 링과 몬을 환영하며 말했다. 이번 에피소드 제목은 진정한 사랑의 레시피로 모든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이름이며 낯선 사람들이 모르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대표한다고 지가 제작진에 연락해 방송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니르는 이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볼 차례라며 링에게 몬이 제작한 광고가 몇 개이고 총 재생 시간이 얼마인지 물었다. 몬은 자신도 정말 답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질문들 때문에 지가 매우 화가 났다. 무니르는 링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이런 작은 디테일을 잊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 링은 광고 총 개수가 103여 개이고 총 재생 시간은 285분 48초라고 답했고 지는 크게 놀랐다. 무니르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지? 몬은 링에게 정말 이 모든 걸 기억하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물론이지. 몬의 광고를 제작하고 직장에서 매니저에게 제안하던 때를 기억하며 하지만 그의 매니저는 그가 자신을 나이스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 꾸짖기도 했다. 그 후 무니르는 거짓말 탐지기를 꺼내며 서로 진실 혹은 대담이라는 게임을 하자고 말했다. 무니르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이라고 말하며 그에게 물었다. 몬은 정말 너의 여자친구니? 무니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네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너는 몬을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네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이 내 거짓말을 발견할 거야. 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무니르가 내 비밀을 알아챘다고 믿고 그는 그렇게 하려 하고 내가 네라고 대답하면 그는 내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고 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나도 신문을 받을 것이다. 어쨌든 그는 내 진짜 정체를 알아낼 것이다. 무니르는 링에게 말했다. 대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는 없어. 링은 대답했다. 몬은 내 여자친구가 아니야. 그 말에 무니르의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다. 하지만 링은 덧붙였다. 그녀는 내가 그녀의 광고를 제작하던 때를 기억하며 존경하는 롤모델이야. 그녀가 나를 많이 격려해 주었고 그녀의 말 덕분에 내 일이 성공적이었어.
이 대답은 생방송 시청자들 사이에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무니르는 컵을 깨뜨리며 문과 링에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말했다. 아직 넘어야 할 무대가 남아 있었다. 그때 링 매니저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났고 무니르는 그가 예전에는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갇힌 야수처럼 갇혀 있다고 말했다. 모두 당신 때문이었다. 멋지군. 무니르는 그의 상업적 이미지가 전적으로 그의 팀 광고의 결과라고 알렸지만 당신이 그를 파산시키고 성실한 청년 링의 자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링 매니저가 물었다. 내게 무엇을 지불할 건가요? 남은 돈을. 이 말에 지는 화를 내며 그와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매니저는 당신이 평생 동안 끊임없는 리뷰와 변경으로 많은 돈을 쓰게 했고 이제 추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결코 지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무니르는 나이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팀은 명성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무니르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한 방을 날렸고 나이스로 착각한 링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링을 가격했지만 링은 피하며 동시에 무니르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링을 여러 번 더 치려고 했지만 링은 모두 피했고 결국 매니저를 날려보내는 한 방을 날렸습니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제게 링이 나이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고 지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니저는 링에게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했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괜찮았지만 회사는 그의 직업이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링을 공격했지만 링은 그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한 방으로 응수하며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니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겪고 있는 일을 모릅니다. 프로젝트의 거절, 고객들이 지불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는 모든 직원을 해고했지만 다른 직원들이 해고될까 두려워하는 것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빛이 나타났고 그것은 두려움을 통해 얻은 파괴적인 힘의 실제 통제를 전환했습니다. 그 후 그는 두려움을 봉투의 형태로 드러내며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에게 던져 많은 이들이 죽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은 이 봉투를 피했고 링은 그녀를 구해주며 그의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를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링이 그를 공격하고 일격을 날렸지만 매니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더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그것도 빗나갔다. 매니저는 링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링은 모든 공격을 피했다. 공중에서 피하는 동안 매니저는 링을 다치게 하는 불꽃 같은 일격을 날렸다. 링은 속으로 생각했다. 왜 그를 이길 수 없는 걸까? 그때 그는 매니저에게 혼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매니저는 그에게 강한 남자의 특성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힘없는 평범한 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링은 또한 문이 자신을 격려했던 말을 기억하며 두려움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매니저가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자 링도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니저가 링에게 공격을 퍼부었지만 링이 그것을 막고 방역하여 매니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후 매니저는 정의에 의해 붙잡혀 구금되었다. 차 안의 지와 링으로 장면이 이동한다. 지가 링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 이후로 네 인기가 급상승할 줄은 몰랐어. 링은 대답했다. 그냥 나이스를 흉내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내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나이스야. 지가 링에게 이제 그를 히어로 타워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나이스의 집으로 갔고 지는 링에게 타워는 힘이 증가함에 따라 등급이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링은 지에게 나이스가 왜 자살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대답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고 언젠가는 너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할 거야. 그 후 링은 나이스의 집에 가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들었지만 옆에 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그녀가 이미 죽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파괴의 왕, 나이스의 숙적이었던 그는 뉴스를 보고 강한 분노를 느꼈다. 모는 삶을 사랑하는 소녀였으며 여러 곳을 여행하며 세상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로 인해 그녀의 팔로워 수가 늘었고 즉시 순간이동하는 능력도 얻었다. 그녀는 유명한 영웅이 되었고 몬이 적에게 공격당했을 때 나이스가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 순간부터 몬과 나이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완벽한 듀오가 되었다. 이후 우리는 나이스의 집으로 전환되며 그가 몬이 죽은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이다. 그가 깨어나서 몬의 침대에 가서 말한다. 그건 악몽이었나 봐. 그 후 그는 몬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인사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 후 그들은 아침을 먹으러 갔고 몬은 그에게 말했다. 제발 그만 좀 해. 넌 나이스가 아니야. 그녀는 링에게 물었다. 나이스는 어디 있어? 링은 그가 죽었다고 말했고 그 말에 몬은 매우 화가 났다. 그녀는 지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왜 그가 죽었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 대체자를 찾는 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계속할 수 없으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고 알렸다. 그 후 지가 그들에게 와서 몬에게 말했다. 그만 떠들어. 나이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야. 그는 많은 회사들에게 상징적이고 독특한 존재였어. 우리는 비용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뉴스를 영원히 지속시켜야 해. 모니지에게 대답했다. 그럼 나는 어쩌라고. 3년 동안 그의 여자친구 역할만 하느라 지쳤어. 지는 팬들이 원하는 거라고 설명하며 그들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모니 물었다. 왜 더 나빠져야 하지? 지가 말했다. 다 연기일 뿐이야. 연인 역할이나 부부 역할이나 차이가 없어. 그리고 너희 둘 다 특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걸 기억해야 해. 링이 말했다. 나는 계약 조건에 동의해. 화난 몬이 말했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고 싶어. 링이 대답했다. 하지만 만약 몬이 계약을 취소하면 내 정체 비밀이 드러날 수도 있어. 지에게 그녀는 말했다. 나 갈게. 생각해봐. 그녀는 그들에게 서로 결혼하기로 동의할 때까지 모든 층을 잠갔다고 알렸다. 그녀는 지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 링은 몬에게 다가가 물었다. 정말 순간이동할 수 있어. 화가 난 몬은 그에게 말했다. 이 얘기 하기 싫어. 짜증나. 그 후 그녀는 평소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과 나이스가 함께 있는 모든 조각상을 부쉈다. 나중에 그녀는 요리를 하며 모든 것을 잠갔고 음식 주문도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링은 몬에게 치료 계약을 언제 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가 들고 있던 접시에서 음식을 한 조각 뜯어 먹으며 그것이 그를 괴롭히는지 묻으며 그를 놀렸어요. 그는 전혀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런 다음 몬은 음식을 나체의 조각상에게 던지며 그에게도 괜찮은지 물었어요. 그녀는 조각상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며 그에게도 음식으로 공격하라고 했어요. 링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음식을 던졌어요. 그 후 손을 씻었어요. 몬은 링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너는 행동이 전혀 그와 닮지 않았어. 그는 그녀에게 그 말이 최근 내 강박적이고 집착적인 행동을 더 악화시켰다고 했어요. 몬은 다시 음식을 링에게 던지며 너는 너 그대로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링이 대답했다. 그럼 내 행동을 받아들이라며 그녀에게도 음식을 던졌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놀고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며 몬이 링에게 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는 말했다. 네가 순간이동 능력에 대해 말해주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겠다고. 몬은 순간이동으로 그에게 다가가 팬들을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팬들이 그녀가 네이스와 영원히 함께 있길 원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네이스의 배경 역할만 하는 것에 지쳤고 자신이 네이스를 사랑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여행 블로그를 출판한 날 트리맨과 계약했다고 말하며 그것은 단지 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을 물었고 그는 자신이 링이라고 말했다. 모는 대답했다. 내 이름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하며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한 달 후 그들과의 통신과 게임, 인터넷이 끊겼고 그는 분노했다. 모는 나세의 동상에 다가가 밧줄을 던졌고 거의 목이 졸릴 뻔했어요. 그러자 링이 다가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전에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고 상기시켰어요. 모는 화가 나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 링은 밧줄을 가지고 장난감처럼 만들어 주었고 베개를 가지러 갔을 때 모는 그 장난감과 놀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지금 기분이 좀 나아졌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당신이 이렇게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는 나는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 불가능한 것도 항상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하지만 누가 내 작업을 거부했지라고 답했어요. 그는 물론이지 라고 말하며 그녀의 홍보 영상 모두를 작업했다고 했어요. 모는 그래서 네가 프로그램의 모든 질문에 답했고 그에게 감사했던 거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다시 흥분하게 해줘서 고맙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그 후 지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들에게 결혼식을 열고 적인 야스를 공격해 축제를 망치게 하여 몬과의 결혼을 어렵게 만들자는 제안을 했어요. 모든 것을 슬픈 비극으로 바꾸는 거죠. 지 말하길 일반 결혼식보다 더 흥미로울 것 같다고 했어요. 몬이 물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릭이 대답했어요. 내가 너를 결혼해서 빼냈지만 너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었어. 지가 언급했어요. 죽으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링의 의심을 확인하며 상실이 완벽보다 더 이상적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결혼식이 망하고 몬이 죽으면 그것은 얄스와 그의 팬들에게 아픈 소식이 될 거예요. 그녀는 몬이 그를 떠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링은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혼식으로 전환되었고 야스의 숙적 파괴의 왕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이 결혼식은 내가 너에게서 내 것을 가져갈 때까지 열리지 않을 거야. 릭이 물었어요. 너의 것은 뭐야? 왕이 대답했다. 너, 야스. 그리고 그에게 공격을 시작했다. 야스는 공격을 피했고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몬이 순간이동해 와서 파괴의 왕에게 말했다. 나는 네가 야스를 매우 질투하는 걸 알아. 하지만 그를 죽게 둘 수는 없어. 왕은 링에게 말했다. 이 여자애는 정말 귀찮군.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링을 외진 곳으로 데려갔고 그때 몬이 그들의 길을 막았다. 파괴의 왕은 몬과 링을 겨냥해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그들은 모두 피했다. 우리는 지에게로 이동했고 그녀는 물었다. 왜 그가 대본을 따르지 않는 거지? 그녀는 파괴의 왕에게 대본을 지키라고 재촉하며 회사가 그를 야스의 소원 에네미, 맹세한 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썼고 그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다시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우리는 링을 데리고 가는 파괴의 왕에게 돌아왔지만 갑자기 몬이 나타나 그를 공격해 링에게서 떨어뜨렸고 그를 땅에 넘어뜨리며 말했다. 일을 끝내고 나서 나에게 말해. 파괴의 왕은 다른 곳으로 가서 대화하자고 제안하며 검의 힘을 사용했는데 그 힘으로 땅에서 큰 돌들이 솟아올랐다. 그는 그에게 너는 니아스가 아니라고 말하며 니아스는 어디냐고 물었다. 몬이 다시 나타나 파괴의 왕을 공격했지만 그는 그것을 막고 몬을 땅에 던졌다. 몬은 자신이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파괴의 왕이 그녀를 죽이려 할 때 링이 그에게 멈추라고 외쳤다. 왕은 대답했다. 그러면 니아스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를 죽이겠다. 몬은 그에게 지금 나를 죽이라고 말했다. 링은 니아스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파괴의 왕은 깊은 슬픔을 느꼈고 그때 몬이 니아스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왕은 강한 분노를 느끼고 몬과 링을 여러 번 가격했다. 그러나 링은 몬을 들어올리고 재빨리 도망쳤다. 나중에 링은 자세를 취하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원수다. 나는 그를 무너뜨려야 한다. 지지는 드론을 통해 그에게 전력으로 그런 남자와 싸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답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건 너잖아. 그때 링은 파괴의 왕에게 돌진하며 그의 공격을 피하고 맞서 싸웠고 몬을 안고 가까이 두어 그를 도왔다. 둘은 파괴의 왕을 공격했지만 왕은 그들을 다치게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몬의 도움으로 링은 왕에게 강력한 일격을 날렸고 왕은 너는 니아스가 아니야. 그의 주먹을 알고 있으니까 라고 외쳤다. 파괴의 왕은 그때 니아스와의 순간들을 회상하며 그가 자신의 맹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가까웠다. 우리는 영웅이 되고 싶었지만 상반된 대본을 받았다. 결국 나는 니아스의 맹적 역할을 맡아 그가 더 많은 자신감을 얻도록 도왔고 이것이 내 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지 때문에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 야스는 내 메시지와 전화에 답하지 않았고 이제 나는 내 꿈이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산에서 떨어졌다. 모는 야스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싸우는데 너무 몰두했던 것 같아. 그녀의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며
그녀도 산에서 떨어졌지만 링이 그녀를 붙잡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모는 그에게 말했다. 아니, 바보야. 그 피는 가짜야. 하지만 모든 것에 고마워. 내 나쁜 행동을 견뎌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줘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날들이 이전의 해들보다 더 아름다웠어. 그녀는 그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를 떠나는 것이 슬프다고 전했다. 링은 많이 울며 그녀를 떠날 것 같고 다시는 함께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지로 이동했는데 그녀는 직원들에게 문이 죽었다는 소식을 모든 플랫폼에 퍼뜨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소년이 연기를 잘한다고 말했다. 그에게서 이런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녀는 울었다. 그 후 우리는 리사의 집으로 옮겼고 링은 화면에서 문의 장례식을 보고 있었다. 실제로 문은 그의 곁에 있었고 떠날 준비를 하며 그에게 함께 선택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링은 그녀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때 문은 총을 사용했고 그녀에게 해변섬이 나타났다. 링은 그녀에게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문은 이제 리사의 여주인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했다고 말했다. 링은 이제 그녀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하지 않는 것은 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노력하고 있는 목표를 찾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뉴스에서 니사가 영웅 랭킹 10위 안에 들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문은 그에게 행운을 빌며 작별 인사를 했다. 링은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따라잡지 못했다. 우리는 링과의 인터뷰 영상을 검토하고 있는 방송인 문이르로 이동했다. 그는 니사가 CEO를 봤을 때 심박수가 변했다고 말했다. 그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걸까? 그 후 그는 링의 사진을 니사의 사진 위에 놓고 너의 내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고 나는 니사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이르는 사람들의 신뢰는 정말 싸다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가 수조에 가까이 가자 문어가 수조 안에서 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문이르가 수조에 다가가자 문어가 유리를 깨고 작은 기계들로 변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문이르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조명자들인가요?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두려움이 주는 힘을 경험해 보고 싶나요? 그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누구에게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들은 그를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 문이르가 장치를 잡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문이르가 아니라 강한 눈입니다. 문이르는 자신의 집에서 폭발물을 만들었고 그 후 우리는 니사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지가 니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듣고 있나요? 링이 그녀에게 말했어. 물론 듣고 있어. 지 링에게 물었어. 너는 무엇을 들었어? 링이 그녀에게 말했어. 우리는 확고한 남자의 적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 지 링에게 물었어. 너는 그녀를 보고 싶었는데 왜 가지 않았어? 지 그에게 말했어. 그건 네가 목표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모든 꿈은 헛되이 사라질 거야. 그녀가 그에게 물었어. 네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니? 링이 그녀에게 말했어. 나는 확고한 남자의 숙적, 늑대의 여인을 제거해야 해. 지 그에게 아니라고 말하고 그가 확고한 남자를 초월하고 상위 10명의 영웅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었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어. 늑대 여인은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작점일 뿐이야. 그 후 지는 링에게 소방관이 아이를 도와주고 목숨을 구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지는 링에게 이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고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상씨도 대영광의 경영을 포기하고 그에게 연락했으며 그가 무적의 영웅이 되는 데 도움을 줬어요. 영웅이 된 후 그는 전기 영혼의 적수인 마법 그림자를 물리쳤고 그로 인해 상위 10명의 영웅 중 하나가 되었어요. 어느 날 마법 그림자가 도심을 공격해 많은 민간인들이 다쳤고 전기 영혼은 그를 추적하며 잡으려고 했어요. 마법 그림자가 도망치는 동안 그는 소방관과 충돌했고 그 결과 마법 그림자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소방관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상위 10위에 오른 후
그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를 옮기는 새로운 임무를 맡았어요. 협회는 그를 다이아몬드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영웅거리 입구에 세웠어요. 리더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 조각상이 나라를 어떤 위험에서도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빨간 스카프를 선물했고 이 스카프는 그의 상징이 되었어요. 링이 말했어. 우리는 같은 기관에 속해 있어. 그거 정말 무례하지 않아. 그리고 왜 그 고집 센 남자는 직접 늑대 암컷을 쫓지 않는 거야? 지 링에게 말했어. 영웅은 많지만 에이스 타이틀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그래서 그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 했어. 또한 늑대 암컷이 고집 센 남자에게 문제가 된 이유가 있어. 그 후 장소로 이동하면서 지가 링에게 말했어.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이곳은 늑대 암컷의 소굴이야. 링이 그녀에게 말했어. 이제 이해했어. 그는 여기서 지나갈 수 없어. 몸을 구부리거나 기어가도 안 돼. 지가 그에게 말했어. 안쪽은 큰 미로로 도시 전체 아래로 이어져 있어. 그녀는 여러 개의 입구 중 하나를 확인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다른 영웅들도 이 정보를 받았고 움직이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링이 말했어. 우리가 그녀가 이 소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고 체포하는 게 어때? 지씨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가 단지 무모하고 파괴적인 악당이라면 왜 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녀는 그에게 물었어요.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니?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마법이야.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상상력이야.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아이디어를 심고 그것을 키우면 나무처럼 자라서 결국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피어나고 거대한 굳건한 남자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여우는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내며 모두의 마음속에 악의 씨앗을 심어요. 그리고 그녀는 지하 은신처에서 허구의 책들을 인쇄해요. 그리고 동화 속의 나쁜 늑대는 그녀의 화신이 되었어요. 굳건한 남자는 그녀가 처음 등장한 이후로 그녀와 싸울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목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남자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링은 늑대 여자의 소굴에 가서 굳건한 남자가 영웅협회의 대표임을 생각하며 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 전체 협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는 하수도에 들어가 하수도 파이프에 갇힌 영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남자가 아이들에게 세상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사랑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신뢰를 짊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동상은 모든 아이들을 대표하여 세상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며 항상 굳건히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여행이 끝났다고 말하며 굳건한 남자에게 감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한 소녀가 굳건한 남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동상에 빨간 스카프가 없어요? 이 말에 굳건한 남자는 약간 짜증이 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웅을 구한 후 린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그리고 다른 영웅이 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린은 자신이 그를 구하는 데 집중하느라 실수로 그의 바지를 잡아당겼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영웅이 린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늑대 여자를 만나러 왔니? 링이 그에게 말했어요.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은요? 다른 영웅이 그에게 말했어요. 저는 무명 영웅이고 당신이 여기 오신 이상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그를 속이려고 공격했지만 링은 그의 공격을 피하고 다시 그를 무력화시키는 일격을 날렸어요. 장면이 바뀌어 지가 링에게 물었어요. 늑대 여왕의 은신처를 찾았나요? 그가 대답했어요. 방금 도착했어요. 그들은 늑대 여왕의 장소에 들어갔고 그는 늑대 여왕의 소지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갱에게 그의 위치를 빨리 찾으라고 요청하며 그녀가 오랫동안 숨고 있던 후에 많은 영웅들이 갑자기 정보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링은 폭탄을 보았고 찌가 그를 찾자 폭탄이 폭발했어요. 도시에서 큰 파괴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굳건한 남자가 소녀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이 목도리는 또 다른 작은 소녀가 준 것이지만 폭발이 그들에게도 닿아 그곳을 파괴했다. 굳건한 남자는 아이들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했지만 한 아이가 움직이지 못했다. 조각상이 그녀에게 떨어지려 했지만 굳건한 남자가 그녀를 구하고 조각상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 그 후
굳건한 남자는 소녀에게 달리라고 말했다. 작은 소녀가 달리려 할 때 늑대 여자가 나타나 그녀를 붙잡았다. 그녀는 굳건한 남자에게 말했다. 드디어 만나네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굳건한 남자는 늑대 여자에게 말했다. 그녀를 놓아줘. 내가 네가 파괴하려는 사람이야. 소녀는 이 일과 아무 상관없어. 늑대 여자는 말했다. 나는 이 조각상을 파괴하고 싶어.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영웅들을 상징하기 때문이고 네가 내 말 뜻을 이해할 거라 생각해.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어떤 영웅에게서도 도움을 기다리지 말라고. 그들은 정말 바쁘다. 그녀는 그에게 동상을 놓아주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소녀를 놓아주겠다고 하며 선택을 하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 아이를 죽게 할 거라고. 그 후후 아이들은 확고한 남자에게 동상을 놓아주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링이 갑자기 땅속에서 나타났고 모두가 조카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확고한 남자는 링에게 아이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링은 아이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동상을 파괴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너를 파괴하고 싶어 하며 더 정확히 말하자면 너에게서 모든 것을 없애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 늑대 소녀는 네가 불 속에서 목숨을 걸고 지킨 소녀이며 너에게 빨간 스카프를 준 사람이다. 이것은 굳건한 남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어린 소녀를 기억하며 물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링은 말했다. 그녀는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고 있는 짐을 싫어한다고. 그리고 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그 이야기들은 모두 그녀가 친구들에게 많이 괴롭힘을 당한 후 마음속에 있는 진짜 이야기들이다. 그 후 소녀는 가면을 벗고 말했다. 소방관을 돌려줘. 하지만 굳건한 남자는 울며 그녀에게 사과했다. 그가 어린 소녀를 구했던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내게 자신감과 힘, 용기를 준 사람이야. 그 후 굳건한 남자를 도와주던 장비가 고장나고 동상이 그에게 떨어질 뻔했다. 하지만 링이 그를 도우러 갔고 늑대 여인도 함께 갔다. 하지만 동상이 그들 모두에게 떨어졌다. 그 후 링은 혼자서 조각상을 들어 올렸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환호했다. 지는 그를 생중계했고 링은 혼자서 조각상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했다. 지는 말했어요. 기적이야. 너는 굳건한 사람을 뛰어넘었고 협회 내 상위 10위 안에 들었어. 링은 이 조각상의 무게를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후 링은 움직였다. 링은 그에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굳건한 사람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말했다. 나는 내 계급이 올랐다는 걸 알지만 내 행동이 느려졌어. 링은 그에게 말했어요. 너가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아. 굳건한 사람은 그에게 말했어요. 모두 너 덕분이야. 링은 굳건한 남자에게 물었다. 영웅에서 은퇴한 후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 남자는 대답했다. 먼저 반달 정도 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링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의 소원은 쉬는 거였군요. 그 남자는 말했다. 모두가 내가 계속 당당히 서 있기를 바랐지만 나는 여러 민망한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모두 영웅이 되는 대가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말 멍청했음을 알죠? 링이 말했다. 나도 현실과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강박장애처럼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불안이 커지죠. 그 남자는 말했다. 이렇게 우울한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역할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후에 2층으로 이사했겠죠. 링이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그 남자는 떠나기 시작했다. 링은 변함없는 남자에게 자신이 조카가 아니라고 고백했다. 변함없는 남자는 그에게 너는 너 자신이었고 네가 누구인지 상관없다고 말했다. 링은 그녀가 떠날 때 무늬 한 말을 기억했다. 그 문을 납치한 무늬르의 방송이 나왔다. 그는 조카가 상위 10위에 들었으니 그에 대한 뭔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문이 아직 죽지 않았으며 조카와 관련된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고 조작되었다고 알렸다. 이로 인해 링은 매우 화가 났다. 무니르는 문을 인질로 잡았고 링은 문에게 다가가려 하지만 지휘의 경비원들과 마주쳤다. 한편 다른 쪽에서는 조카 팬들이 그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적들이 설정한 함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는 매니저와 통화 중이며 일어난 일에 사과하고 문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조카의 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우리는 모니르로 전환되며 그는 팬들의 조카에 대한 댓글을 보며 웃기 시작하고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모니르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조카가 1시간 안에 자신에게 오지 않으면 문을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링을 보게 되며 그가 문을 구하기 위해 다가가다가 의식이 없어진 채 쓰러집니다. 기는 보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문에 대해 보스에게 묻고 보스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누군가를 보냈다고 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나이스의 집을 보게 되며 경비원들이 링을 들고 의자에 던집니다. 지는 링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기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며 팬들이 그가 톱심에 도달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하라고 촉구합니다. 링은 재개문에 대해 묻고 그녀는 이미 죽었다고 말합니다. 링은 그녀가 이 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싶다고 응답합니다. 지는 링에게 다가가 그들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를 만들었고 그의 외모와 힘을 주어 니체와 영웅이 되게 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찬 씨가 문을 구할 사람을 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 우리는 모니에로 전환되며 그는 위에서 압도적인 영웅에게 공격받습니다. 모닐은 모든 사람이 청소부를 보냈다고 말하며 니체를 비겁자라고 부릅니다. 링은 걔에게 이것이 청소 전문인지 묻습니다. 지는 그가 철권으로 유명한 영웅이라고 설명하며 크러싱의 주먹은 신체적으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기억까지 지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고 링에게 말합니다. 크러싱은 모니를 가격하여 무운도 떨어지게 만들고 이는 링이 그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는 걔에게 행동하라고 하지만 그녀는 모니와 무운이 그가 링기고 니체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기억을 지우게 되면 그동안 다양한 경험을 겪은 후 아무도 그가 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모니르와 크러싱으로 전환되며 크러싱이 모니르에게 강력한 주먹을 날리지만 모니르는 그것을 피하고 크러싱에게 약점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모니르는 크러싱에게 협회가 당신의 결점을 숨기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하며 당신의 캐릭터를 조작해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크러싱의 팬층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생방송 중에 공개합니다. 다시 기로 전환되며 모니르가 이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녀는 찬드로부터 전화를 받고 즉시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이 정보가 퍼지면 크러싱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모니르가 생방송에서 크러싱의 과거를 제시하며 그가 한때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일 뿐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것이 당신의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모니르는 그에게 당신은 평범한 재능에 하찮은 복서일 뿐이며 어떤 속임수 도구나 가짜 페르소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저 쇼를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모니르는 그의 특별한 눈을 사용해 크러싱을 가격하여 그가 넘어지게 만든다. 모니르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선언한다. 영웅의 가짜 가면이 벗겨지면 그들이 디자인에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후 지는 그녀의 경호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 방송을 서둘러 바꾸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모니르는 나이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그가 다음이라고 모두에게 자신의 진실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한다. 그 후 생방송은 나이스의 힘에 대한 발표로 바뀌고 이 광고 뒤에는 링이 있다. 지는 이 터무니없는 광고를 누가 생각해냈는지 묻는다. 링은 문을 구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향하려 하지만 지는 그의 팬들이 그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여전히 시도를 멈추지 않고 성공적으로 엘리베이터에 도착한다. 기인은 나이스의 이름을 부르며 그에게 외치지만 링은 다시 그의 진짜 모습으로 돌아가며 그녀에게 자신은 나이스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는 경비원들에게 그를 막으라고 하지만 그들은 따라잡을 수 없다. 링은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모혼과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녀가 떠날 때의 말을 기억한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고 싶어 했던 자신이 착하게 굴고 싶어 한 것이 바보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링기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팬들 사이를 빠르게 달리며 그들의 주목을 끈다. 그들은 그가 누구인지, 왜 니체처럼 옷을 입고 있는지, 그가 도플갱어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링금 무운이 그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두르며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는 변함없는 남자의 조언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충실하라고 다짐하고 모닐에게 달려간다. 장면이 모닐로 전환되며 그는 크라싱을 물리친 후 에링기 그와 대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링은 진짜 캐릭터가 도착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다시 그가 누구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장면이 기로 전환되며 그는 경비원들에게 이 소년을 잡아오라고 지시하지만 한 경비원이 그녀에게 방송을 보게 하며 링기 모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가 방송이 또 끊기지 않았다고 외친다. 팬들은 경비원들에게 질문을 계속하고 그중 한 명이 방금 지나간 남자라고 지적한다. 우리는 모니르에게 돌아가고 모니르가 링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요청한다. 링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진짜 나이스는 죽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평범한 사람임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질문이 늘어나면서 소셜미디어에 퍼져 지희를 매우 화나게 만든다. 다음으로 우리는 링으로 다시 전환하고 그가 나이스가 되기 전까지 광고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위해 뒤에서 일했다고 밝힌다. 그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자신의 가치를 물려받았다. 그는 나이스처럼 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누군가가 진정한 자신을 잊지 말라고 경고한 후에도 영웅이 되기를 목표로 하며 성취감을 느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믿는 것을 계속 고수했지만 이제는 나이스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있다. 그는 모니르에게서 문을 부르려 하지만 모니르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그를 때리며 링에게 이것이 그의 에이전시에서 또 다른 속임수인지 묻는다. 그가 자신이 가짜라고 인정할 거라면 그는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니르가 그의 특별한 눈으로 다가오지만 링은 자신이 절대 나이스가 되지 못하고 모든 힘을 잃었더라도 문을 위해 모니르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모니르에게 공격을 시도하고 주먹을 날리지만 모니르가 이를 막고 그를 제압한다. 하지만 링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는 모니르에게 여러 번 주먹을 날리지만 마치지 못한다. 모니르는 방역하며 주먹을 날려 링을 쓰러뜨린다. 한편 팬들은 나이스가 죽었다면 왜 이 남자가 문을 지키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그가 문 결혼식에서 울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다음으로 지가 등장해 이 소녀는 희망이 없고 그녀의 경력을 망쳤으며 이제 그의 인생도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링으로 전환되며 그는 모니르에게 타격을 가하려 하지만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니르는 계속해서 강력한 펀치를 날리며 링을 쓰러뜨린다. 모니르는 이제 이 광대극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가짜든 진짜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가짜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진짜 영웅이 없으며 책임이 있는 것은 협회나 영웅기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시청자들이다. 그 후 링이 다시 모니르를 공격하지만 모니르는 링의 공격을 막아 그를 제압한다. 모니르는 링에게 영웅 역할에 중독된 것이냐고 묻는다. 내 화려한 가면이 없으면 누가 너 같은 광대를 응원해 줄 거냐. 링은 자신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싶지 않으며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다고 답한다. 모니르는 그의 비참한 상태를 지적하며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 링은 자신이 영웅이 되고 싶다고 느낀 순간은 착해졌을 때나 상위 10위에 들었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정을 느꼈고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라고 말한다. 그는 강한 펀치를 모니르에게 날려 쓰러뜨리고 그를 제압한다. 그 후 모니르는 그를 때리려 하지만 나이스가 또 한 번 모니르를 강타한다. 링은 다시 한번 주먹을 날려 모니르의 눈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킨다. 모니르는 도망치려 하지만 링이 붙잡고 모니르는 다시 도망가려 하지만 링은 또 허락하지 않는다. 모니르는 눈 중 하나에서 나온 주먹으로 링을 밀쳐내고 여러 차례 주먹을 날리며 자신이 많은 영웅들을 이겨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떻게 평범한 그 같은 사람을 못 이길 수 있겠냐고 팬들이 링의 이름을 묻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다시 모니르가 링에게 주먹을 계속 날리며 그를 찢어버리겠다고 말한다.
누가 영웅이 될 자격이 있는지 보자고 한다. 그는 이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링은 팬들과 공명하며 팬들이 응원하기 시작하고 그 힘으로 모니르에게 한 방을 날려 밀어낸다. 팬들의 응원 후 링은 다시 모니르를 공격하며 강력한 주먹을 날리고 이로 인해 주변이 완전히 파괴된다. 링의 명성은 소셜 미디어에서 상승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계약을 맺기 원한다. 그가 모니르에게 주먹을 날려 그를 쓰러뜨린다. 모니르는 링이 갑자기 이렇게 강해진 이유를 묻고 팬들은 기쁨을 느끼며 자신이 문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결혼식에서 울었던 사람이 자신이라고 선언한다. 그 후 지가 찬에게 링의 자신감이 이전의 니스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알리며 이제 모든 시선이 링에게 집중되어 있고 아무도 과거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링에게 돌아가 그녀를 확인하려 문에게 다가가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그가 그녀 입에서 눈을 빼자 그녀는 인형으로 변했고 전혀 문이 아니었다. 그는 모니르에게 인형으로 속였다고 말하며 문이 어디 있냐고 묻는다. 그는 모니르에게 어떻게 알겠냐며 이 모든 것이 그를 끌어내 진실을 말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링은 모니르에게 너는 속임수를 반대하면서도 그것을 썼다고 대답했다. 그 후 모니르는 체포되었고 도시에서는 니스의 광고가 링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 우리는 혼자 있는 문에게로 이동한다. 그녀는 평생 여기서 살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즉시 이동 장치를 바다에 던졌다. 그런데 갑자기 링이 나타났고 문은 그를 향해 달려갔다. 링이 그녀에게 이거 잊었어요 라고 말했고 그녀는 재빨리 떠났다. 그가 물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나요? 그녀는 다시 이렇게 긴 휴가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갑자기 문은 머리에 강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한 친절한 가족이 어떤 범죄자들에 의해 아이 앞에서 살해당하는 새로운 사건이 이어졌다. 갱단원들이 아이에게 다가가 거의 제거하려 했지만 바로 그때 전기 영웅, 전기의 영혼이 나타나 갱단원들을 제거했다. 그 후 전기의 영혼은 아이에게 다가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자신이 양상이라고 했다. 6년 후 양은 자전거를 타고 대학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누군가에게 오늘 매우 바쁘다고 말하며 그 이유가 여자친구 치아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티켓 2장을 구했으며 그 티켓을 사기 위해 돈을 아꼈다고 언급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그 티켓을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고 말하고 치아로 시선을 돌렸다. 치아는 오늘 양이 양식 작성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했지만 나중에 선생님께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이어서 그의 양식이 비어있는 이유를 물었다. 양은 자신이 일자리를 찾았지만 양식을 작성할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치아는 양에게 어떤 종류의 일인지 물었다. 양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다. 그는 그녀에게 함께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갈 수 있는 티켓 2장을 가져왔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의 친구가 도착해 치에게 작성된 양식을 건네주며 자신의 경험과 일할 회사들을 모두 기재했다고 말했다. 그 순간 양은 록 삼촌에게 연락해 지금 출발하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 후 치아가 양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물었다. 그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나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치아가 대답했다. 주말에도 일해? 양은 그들이 후한급여를 준다고 답했다. 다음 장면은 양이 슈퍼히어로로 활동하는 그의 직장으로 전환된다. 록 삼촌은 돈은 없기로 합의했으며 회사 MA에서 오늘 밤 파티에 누군가를 보낼 거라고 알렸다. 오늘 밤 공연에 성공해 그들을 감동시키면 다음 연례축제에서 전기의 정령과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양은 전기의 영혼 슈퍼히어로 복장을 입고 공연에 참여했고 또 다른 남자가 악당 중 한 명인 척하며 함께 등장했습니다. 전기의 영혼이 악당을 물리칠 때까지 회사 앞의 대표가 공연을 관람하며 감탄했고 아이들도 공연을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록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공연이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훌륭했다고 말했지만 한 아이는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불평하는 아이는 이번 공연이 여러 번 보여졌고 새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의 영혼은 항상 이기고
매번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고 하자 회사 에마의 대표는 아이의 말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공연을 원하지 않으며 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양은 말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몇몇 아이들은 양과 함께 전기의 영혼인 것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불평하는 아이가 양의 사진을 찍고 왜 그랬냐고 물었다. 양은 대답했다. 이게 바로 인터랙티브 전기 정령 이벤트 아니야. 아이들은 양의 공연이 인상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것이 새롭지도 전통적이지도 않다고 말하며 온라인에서 그와 같은 배우들이 어떻게 잘 공연하는지, 그리고 전기 정령을 위해 새로운 다양한 동작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왜 양이 이런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그들과 같아 보이려 하는지 물었고, 클래식 공연에 충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 순간 아이의 누나가 도착해 그를 부르자 양은 그 소녀가 치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치아는 마스크를 쓴 양에게 다가와 오빠가 그를 많이 사랑한다고 전기 정령 역할을 하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시간이 있다면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은 그 후 사무실에 있는 록 아저씨에게 갔고 록 아저씨는 그에게 이제 데이트 초대가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은 매우 불안했다. 양은 그녀가 초대한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가면 쓴 사람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록 아저씨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재촉했다. 양은 그 일이 부끄럽다고 느꼈지만 록 아저씨는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양에게 내일 이곳에 그녀를 초대하고 진실을 고백하라고 부탁하며 이곳에는 마법의 매력과 큰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2명의 직원이 록 아저씨와 함께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이 록 아저씨에게 모든 주문을 배달했다고 말하며 월급을 달라고 했다. 록 아저씨는 많은 불만을 받았으며 이전에는 주문을 제대로 배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 남자는 그러면 누가 주문을 배달하느냐고 물었다. 록 아저씨는 양을 가리키며 내일 오지 말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문을 양에게 넘기며 한 남자가 말했다. 이 바보 같은 복장으로 네가 영웅이라고 생각하니? 그 후후 양은 명령을 전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슈퍼히어로 슈트의 일부를 고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자신감을 얻을 만한 점이 없다고 생각했고 전기 영혼처럼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지만 언젠가 그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다음 날 우리는 록의 레스토랑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전기 영혼 복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치아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만나기로 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오빠 유주가 그를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친구가 없고 매우 외로워하는 그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가 양과 잘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고 언급하며 오빠와 함께 놀아주기를 원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비용을 낼게. 그녀는 말했다. 양이 대답했다. 괜찮아. 그 후후 양은 유주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 유주는 그것이 그의 여동생의 시도라고 답했고 양에게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양은 훈련이 1시간 후에 있기 때문에 1시간만 이야기하자고 말했다. 유주는 양에게 그 훈련이 무엇인지 물었다. 양은 그것이 전기의 정령 기념일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주는 양이 연례 전기의 정령 행사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고 양은 참여하고 싶지만 유주가 또 망치지 말라고 말했다. 유주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는 간식을 제안했고 유주는 양의 전기의 정령 슈트의 부품을 살펴보며 그것이 함께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주는 과거가 더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말하자 양은 화가 났다. 그는 유주에게서 슈트의 부품을 가져가며 최고의 형태로 모방하는 것이 배우의 일이 아닌가 물었다. 유주는 양이 이전에 모방하려고 했던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양은 전기에 정령의 힘이 없다고 대답했다. 유주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와 같다고 느꼈어요 라고 말했다. 양은 당신이 느낀 비슷한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연습할 것이다. 유주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그와 같다고 느꼈다고 대답했다. 양은 그의 느낌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었다. 유주는 내 느낌은 틀리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나는 당신이 내 여동생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는 양을 많이 놀라게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들리지 않도록 유주를 재빨리 조용히 시켰다.
유주는 양에게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왜 마스크를 썼는지 물었다. 양은 그 비밀을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유주는 그에게 전기의 영혼을 만나러 가자고 제안했어요. 양은 동의했고 유주는 그에게 버블티도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둘이 함께 갔어요. 장면이 양의 집으로 넘어가서 그는 자신의 슈트를 개선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후 우리는 대학으로 이동해서 양이 연구실에서 슈트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치아가 다가오자 그는 재빨리 숨었다가 치아가 떠난 후 다시 나타나요. 그 다음 유주와 함께 있는 양으로 전환되며 유주는 그에게 네가 입고 있는 옷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양은 그건 알아. 가장 중요한 건 용기와 정의야 라고 답했어요. 그 후 그는 전기의 영혼의 배우로서 치아와 소통하기 시작하며 전기의 영혼 테스트에 성공하면 치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으로 전기의 영혼 테스트 현장으로 이동하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어요. 테스트 책임자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하며 심사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어요. 위원장은 기자인 루양 씨, 마리나 씨, 상샤오 씨입니다. 심사위원 3명이 환영받았다. 입장 후 양은 상위 3위 안에 들었지만 나중에 탈락했다. 양이 탈락자들과 함께 나갈 때 그는 유주와 치아를 가까이서 봤고 거의 다가갈 뻔했다. 하지만 샹의 치아와 이야기하고 있어서 양은 민망함을 느꼈고 곧바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떠났다. 유주는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우리는 록과 함께 일하는 배달 담당자로 전환한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차가 고장났다. 그들은 점검했고 담당자는 새 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후 담당자는 전화 통화를 받고 새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는 전화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배달할 것인지 물었다. 전화하는 사람은 사람을 배달할 것이라고 답했고 담당자는 놀랐다. 다음으로 우리는 양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를 반겨준 치아를 만난 대학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 그는 떠나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치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에 와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콘서트 티켓이 2장 있고 상위 티켓을 많이 받아서 2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같이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양은 그 가수 음악을 듣지 않는다며 참석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떠나 혼자 앉아 있을 때 유주가 다가와 그를 이틀 동안 찾았다며 어디에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양은 오늘 공연이 없었다고 대답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유주는 그날 대회 후에 어디에 갔냐고 물었습니다. 양은 자신이 실패해서 만나기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유주가 말했다. 기념 행사 보러 안 갈 거야. 양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기의 정령이 자신을 보지 못할 테니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은 그를 당당히 마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주는 양이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며 돌아서서 떠났다. 양은 그건 불가능해 라고 대답하며 유주에게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다. 유주는 약속을 어겼으니 더 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양이 유주를 쫓아 움직이자 대표들이 그들을 공격해 양을 때리고 유주를 납치했다. 그들은 차를 타고 빠르게 도망쳤고 양은 오토바이를 타고 뒤쫓았다. 대표는 임무주인에게 연락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알렸다. 어디로 데려가길 원하는지 물었다. 대표의 형제가 누군가 자신들을 쫓아온다고 말하자 대표는 그게 바보 같은 옷을 입은 소년이라고 대답했다. 양은 계속해서 도둑 위임자를 쫓았고 여러 차례 사고 직전까지 갔지만 가까스로 피했다. 그러나 그는 넘어지고 말았고 위임자를 따라잡지 못했다. 그 후 위임자의 형이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다. 하지만 그들이 오른쪽으로 돌자 양은 위에서 내려와 차 위에 떨어졌고 차는 전복되었으며 그도 땅에 떨어졌다. 우리는 전기 영혼이 무대에 올라 연설하는 연례 행사로 넘어간다. 전기 영혼이 올라서면서 오늘 이 무대에는 많은 전기 영혼들이 있으며 그들의 공동 열망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34년 동안 왜 마스크를 벗었는지 물었고 나는 그것을 벗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그것은 마스크가 아니고 내가 배신하고 싶지 않은 신뢰다. 한편 양은 유주를 구하려 했지만 위임자가 뒤에서 그를 공격하여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에게 여러 차례 강하게 공격했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며 전기 영혼의 슈트 일부를 손상시켰다.
대표가 양을 붙잡고 그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다. 그는 양에게 뺨을 때렸고 그로 인해 양은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 그는 또래에게 맞고 전기 영혼처럼 되고 싶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는 부모님이 죽었을 때와 슬프게 침대에서 잠들던 기억도 떠올렸다. 현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유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둑들에게 막혔다. 대표의 형이 그를 가격하려 했지만 양은 그의 손을 잡고 대표의 다리도 붙잡았다. 그러고 나서 아이에게 다가가기 전에 슈트의 힘으로 그들을 감전시켜 땅에 쓰러뜨렸다. 그 후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을 촬영하고 있었다. 대표가 방에게 가격을 시도했지만 방은 그것을 막았다. 그 사이에 대표의 형이 양을 향해 공격을 겨냥했고 유주가 외쳤다. 일어나 전기 영혼. 이로 인해 양의 몸에 힘이 들어와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는 형의 공격을 막아내고 처음으로 쇼에서 양을 보았던 순간을 회상했다. 그때 대표가 막대기로 양을 공격했고 때리다가 막대기가 부러졌다. 그는 다시 양을 때리려 했지만 양이 그를 꽉 붙잡아 감전시키고 그의 형제에게 던졌다. 그 후 양은 그들에게 강한 일격을 가해 제거했다. 나중에 유주가 양에게 다가가 안으며 말했다. 유주, 그건 내 인생에서 본 최고의 싸움이었어. 그 후 양과 유주는 치에게로 갔고 유주는 누나에게 돌아와 행복함을 느꼈다. 그는 누나에게 갔고 치아는 유주에게 다쳤냐고 물었다. 유주는 괜찮다고 말하며 전기의 정령이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했다. 치아는 전기의 정령에게 괜찮은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물었다. 양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냈다. 치아는 아직 이름도 묻지 않았다며 기다리라고 말했다. 링은 멈춰서 마스크를 벗었고 거의 자신의 이름을 말할 뻔했지만 그때 샹이 와서 치아를 불렀다. 그가 치에게 다가갔고 양은 떠나려 마쳤지만 샹이 그를 다시 불러 치아 앞에서 그의 이름을 말하자 치아와 유주 모두 놀랐다. 양은 그들에게로 돌아섰다. 유주를 구한 영웅이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들은 병원에서 유주를 검사했지만 그는 괜찮았다. 하지만 양의 얼굴에는 멍이 있었고 그들도 그를 검사하고 싶어 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그때 샹이 그들에게 다가와 음료를 제공했지만 양은 자신의 힘 때문에 음료를 제대로 잡기 힘들어 다시 피곤해졌다. 그들은 그에게 모든 것이 그가 악당들과 싸우는 동안 발휘한 힘 때문이라고 말했고 누군가의 휴대폰에 찍힌 영상이 업로드되면서 양은 많은 팬을 얻었다고 했다. 양은 극도로 피곤함을 느끼고 마치 전기가 방출되는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장면에서는 양이 집에서 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치아는 양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기의 영혼이라고 주장하자 양은 치아가 자신의 비밀을 알아챈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들은 많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양은 다시 그녀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치아는 그와 소통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한동안 그가 전기의 정령임을 알고 있었으며 대학과 직장에서 그의 진짜 모습을 더 잘 알기 위해 유즈의 모든 연극 공연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그 후 록 삼촌의 가게로 이동했고 양은 음료와 과자를 주문했으며 치아는 데이트 중이라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양에게 다가와 전기의 정령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며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양이 아이를 만지자 그의 힘이 아이를 감전시켰고 아이는 양이 전기의 정령의 힘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친구들을 모두 불러 양과 악수하게 했고 록 삼촌은 그 상황을 이용해 그들이 양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양은 아이들과 악수하며 그들을 매우 기쁘게 했다. 악수 시간이 끝난 후 록은 양에게 다가와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양에게 시간을 관리할 도우미를 고용하라고 조언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했다. 록은 양의 명성이 시작될 때부터 그에게 큰 관심을 가진 샹이라는 사람을 추천했다. 록은 휴식을 취하러 간다며 그들을 남겨두고 필요하면 음식과 음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운동 중이던 진짜 전기의 정령에게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부터 자신이 참석할 회의들과 그 시간들, 그리고 많은 언론 인터뷰가 있어 집중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기의 정령이 정장을 입고 나서야 양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과
지적재산 보호를 요청하는 발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변호사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전기의 정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전기의 정령은 화를 내며 진짜 전기의 정령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양과 샹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고 수라는 여성도 함께 있었습니다. 샹은 양이 정장을 고치고 전기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도우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샹은 자신이 전기의 정령을 사칭하는 것 같아 걱정하는 양을 안심시켰습니다. 샹은 모두가 선을 위해 돕고 나라를 위험에서 지키는 영웅이 될 권리가 있다고 믿었고 양을 많이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은행에서 임무를 수행하러 떠났습니다. 양은 전기 속도를 이용해 강도들에게 다가가 여러 차례 타격을 가했고 거의 총에 맞을 뻔했다. 그는 공격을 피하고 강도들을 기절시킨 뒤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강도들의 채 치일 뻔했지만 강력한 일격으로 차량을 밀어내며 가까스로 피했다. 사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면서 양의 팬층이 크게 늘어났다. 다음으로 진짜 전기의 정령 사업가가 등장해 모두와 소통하며 양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양 같은 새로운 연궁이 등장하자 계약한 회사들이 계약을 취소한 것에 놀랐다. 우리는 전기의 정령이 새로운 제품 출시를 알리는 회의장으로 이동했지만 사람들이 구매를 중단하고 새 영웅 양에게 관심을 돌렸다. 양의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에서 동시에 인기를 끌고 있는 동안 전기의 정령은 기자들에게 새 영웅 양의 등장과 그가 길거리 영웅이 된 만큼 물러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로 인해 전기의 정령 판매는 크게 감소했고 양의 추종자는 급증했다. 그 후 우리는 치아와 데이트 중인 양에게로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인기가 높아진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 그 후 치아는 상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고 전했고 이는 양을 질투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동의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상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상이 그들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 치아는 양이 좋아하는 가수를 사랑했지만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양은 집에 콘서트 티켓을 두고 온 것을 깜빡해서 놀랐다. 그들은 상의 집에 도착했고 상은 깜짝 선물이 학교 실험실 대신 새 연구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는 양을 위해 아버지가 더 전문적인 장비를 위해 지원한 것이었다. 그는 무거운 장비를 구입하고 양을 위해 그 장소를 임대했으며 이는 그들이 이번 토너먼트에서 크게 도움이 될 히어로 위원회 예선전에 참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은 자신이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고 꿈꾸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꿈이었다. 그 후 양은 혼자가 되기 위해 옆으로 이동했고 치아는 그에게 다가와 자신이 혼자인 이유는 상의 연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치아는 양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모든 용기와 정직함으로 맞서라고 부탁했고 그도 그녀에게 약속하라고 했다. 그러자 경찰들이 도착해 그를 체포했는데 그는 유주를 납치한 강도들과 공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은 강도들이 자신에 대해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려 했고 그들은 그가 이 범죄에 가담했고 자신들을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그가 이전에 그 강도들과 거래한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양의 공형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상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는 양이 한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모니터링했지만 이 일이 일방적인 이야기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다시 양에게로 돌아갔고 그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자신만 믿고 울고 있는 아이로 자신을 상상했다. 그때 경비원이 와서 누군가 그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양은 면담실로 갔고 그곳에는 치아와 전기의 정령 사업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양은 도움을 주러 온 치아를 보고 놀랐다. 전기의 정령은 양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보냈지만 먼저 전기의 정령에게 사과해야 하며 즉시 새로운 영웅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치아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이 힘을 이용하거나 훔치려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양은 사람들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전기의 정령의 도움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이 빠르게 유명해진 것은 진정한 전기의 정령이 주변에 있었고 짧은 시간 안에 큰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은 또한 아이들을 인내심으로 대하고
그들의 요청을 충족시켰으며 전기의 정령인 척하면서도 많은 용기와 공정성을 보여주었고 전기의 정령은 이러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이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감옥행은 쉬울 것이다. 바로 그때 샹이 양의 무죄를 입증할 매우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적절한 순간에 도착했다. 그는 강도들이 양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임무를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며 그 전화가 양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발신자에게서 온 것임을 입증했다. 이후 알무니르우라는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와 샨 씨에게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는 진실을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화가 암호화되어 있어 추적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어떤 대학생도 일을 할 수 없고 양도 일을 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본질적으로 양에 대한 비방이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범인은 진정한 사기꾼임을 지적했다. 그들은 감옥을 나왔고 양은 샹의 아버지의 인맥과 알무니르를 데려와 양의 진실을 드러낸 덕분에 석방되었다. 양이 건물 밖으로 나서자 많은 사람들이 양이 아닌 전기의 정령으로서 그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는 그에게 다시 자신감을 주었다. 다음은 록의 가게로 이동합니다. 한 손님이 록에게서 물건을 사면서 양에 관한 뉴스를 보고 많은 전투 없이도 이렇게 빨리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 것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년이 그런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능력에도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록은 시대가 변했고 새로운 규칙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해 도착으로 인해 새로운 장소에 도착한 양과 치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상해 안에서 양의 전기 정령, 슈트 일부를 착용해보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양과 치아는 비가 많이 와서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을 것 같아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범죄자 중 한 명이 상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해 양의 정의 정령 슈트 일부를 입고 문을 열자 범죄자는 그를 양으로 착각하고 총을 겨누었습니다. 이를 본 양은 그를 구하려 급히 달려갔지만 범죄자는 총을 쏴 상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상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묘지로 갑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슬픔이 드러나 있었다. 치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며 많이 울었다. 샹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쓴 샹의 유서를 읽었다. 그 후 모두 떠났고 치아와 양만 남았다. 양은 강한 분노의 기색을 보이며 복수심에 불타 있었다. 그는 치아를 뒤로 하고 샹의 아버지에게 가서 사과했다. 그러나 샹의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다. 양은 그 자리에 있었고 만약 양이 정말 샹을 위해 미안하다면 살인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그렇게 하면 샹의 아버지는 같은 자리에서 용서해 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양은 목에 흉터가 희미하게 보이는 범인을 찾기 위해 샹의 아버지의 도움을 원했다. 그는 유주를 납치하려 했던 대리인을 기억했다. 그가 그 상처를 남긴 장본인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상이 준비한 양의 본부로 이동했다. 양이 문을 열었을 때 치아가 거기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왜 왔는지 물었다. 그녀는 라 삼촌이 준 음료를 가져왔다. 양은 위원회 요원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시작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양이 말했다. 아마 상이 말했을 법한 대로 작은 아이를 납치해서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치아는 자신이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고 그가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것인지 물었다. 양은 질문을 피하고 그들을 걱정시켜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때 양은 알무니르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그 후 그는 알무니르의 말을 기억하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두 범죄자는 석방되었고 그를 겨냥할 만큼의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잡히더라도 이번 범죄에 대한 명확한 동기를 가질 것이다. 이로 인해 양은 매우 화가 나서 전기정령 동상을 부수었다. 현재로 돌아와 양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와 전기정령으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양은 모든 질문에 대해 전기정령이 34년 동안 견뎌왔고 그를 매우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의정령이 평화와 정의를 유지하는 모습을 상상했지만 한쪽 펜만 있는 저울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들에게 무게를 맡겨야 한다.
양은 34주년 기념일에 전 전기 영웅에게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우리는 전기 영웅의 본부로 이동했지만 그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부하가 그에게 설득하려 했다. 완벽한 기회이고 모든 지지자들이 정의 영웅이 그 소년과 최종 결판을 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승리하면 그의 가치가 20% 상승하고 다시 상위 10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전기 영웅이 변신을 마치고 떠나려던 찰나 그는 랭킹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하는 문제는 단순 랭킹이 아니라 소셜미디어라고 명확히 했다. 그는 샹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지율이 5% 하락했다. 부하는 계속해서 전기 영웅에게 양과 싸우라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또는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지만 거절하면 전기 영웅이 곧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후 우리는 양의 본부로 이동했고 그는 아직도 훈련 중이었다. 치에는 럭에게 샹이 양을 위해 장치를 설계했다고 말했어요. 그 장갑을 착용하면 역출력으로 2배의 펀치 힘이 나올 거라고 했어요. 양은 엄청난 힘으로 훈련했고 훈련 장치를 부숴버렸어요. 럭은 양이 매우 고급 기술인 일렉트릭 스피릿을 때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기술은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때리겠다고 고집했어요. 그러자 치아는 양에게 가서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양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일렉트릭 스피릿의 방어를 깨기 위해서 더 빨라야 했어요. 그때 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일렉트릭 스피릿이 자발적으로 방어 시스템을 끄게 하는 거였어요. 일렉트릭 스피릿이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인 라이닝 카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은 그의 방어를 드러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양은 일렉트릭 스피릿이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일렉트릭 스피릿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놀라운 기술이긴 하지만 허점이 있어. 그 싸움 이후로는 사용하지 않았어. 그 후에 훈련으로 돌아갔어. 치아는 그게 그를 화나게 하고 한계를 밀어붙여서 사기를 회복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 그녀는 또 다른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아 그를 걱정했어. 록은 전기 영혼이 방어를 낮추고 번개 절단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무언가를 제안했어. 하지만 양은 번개 절단기가 날아오기 전에 그를 맞출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했어. 양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 그 후 양과 치아는 강으로 갔어. 치아는 학년 처음 초이, 그를 처음 봤던 때를 기억한다고 말했어.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고 모두가 개막식을 위해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그는 늦게 와서 진흙투성이었다. 그가 교실에 들어오자 선생님이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는 약간 농사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가 고양이를 구하려다 진흙에 넘어졌다는 것이었다. 서투른 학생이 무대 위에서 또 다른 영웅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역할은 달랐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고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 자신감이 아직 남아있는지 물었다. 너도 이걸 하고 싶니?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라고 그가 말했다. 그때 치아가 물었다. 나에게 한 약속들을 기억하냐고. 양은 그것들을 기억했다. 하지만 내가 도망친다면 내 모든 지지자들은 범죄와 악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치아는 그에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달리자 양이 그를 쫓았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정신과 양 사이에 기다려온 결투의 날로 넘어갔다. 그들은 마주쳤다. 한편 치아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가 시작되었다. 치아는 거기에 있었지만 전혀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 다시 싸움이 시작됐어요. 양이 일렉트릭 스피릿을 공격했고 한 방을 맞췄지만 효과는 없었어요. 또 한 번 공격했지만 일렉트릭 스피릿은 모두 막아냈어요. 그러자 일렉트릭 스피릿이 양을 밀쳐내고 여러 화살을 쏘았어요. 양이 다쳤어요. 서로 공격하며 주고받았지만 일렉트릭 스피릿이 양을 제압하고 넘어뜨렸어요. 그는 충격을 주는 공격으로 그를 때렸어요. 그 후 우리는 록으로 전환돼서 그가 양에게 일렉트릭 스피릿이 번개 절단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다시 싸움으로 돌아가서 양은 피곤함을 느끼며 다시 일어나 일렉트릭 스피릿을 공격했어요. 일렉트릭 스피릿이 여러 번 공격했고 양은 그것을 막으며 공격을 준비했어요. 그러자 양이 매우 빠르게
일렉트릭 스피릿을 공격했어요. 전기 정령은 양의 공격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양은 전기 정령의 방어막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 후후 그는 전기 정령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다. 싸움을 지켜보던 모두가 양의 싸움을 즐기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다. 그리고 우리는 부관이 전기 정령에게 계속 방어만 하지 말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지지자들은 양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전기 정령은 힘을 모았다. 양도 힘을 모아 놀라운 속도로 전기 정령을 공격했다. 전기 정령이 번개 절단기를 양에게 겨누었을 때 양은 그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구하지 못했던 샹의 사건을 기억했다. 우리는 콘서트장에서 울고 있는 치아로 장면이 전환되며 그녀도 샹의 죽음을 떠올리고 있다. 다시 싸움으로 돌아와 전기 정령과 양이 강력한 일격을 서로에게 가해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록이 양에게 자리가 비어 있다고 말했던 장면이 나온다. 양의 마법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망이 좋고 조명이 훌륭하며 고백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였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록 삼촌이 원래 전기 정령 대회를 주관했으며 양을 배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도둑 대표와 거래를 하여 샹을 죽이기로 하고 임무가 끝날 때까지 그의 형을 숨겼습니다. 그 후 록은 대표와 그의 형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투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신문에서는 전기 정령이 하나만 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정의 정령으로 전환합니다. 록은 가게를 닫고 그를 만나러 가는 중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고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록은 새로운 전기 정령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새로운 영웅의 이야기로 시작되었고 숲속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기자들이 사고 현장에 가서 신문에 쓰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에게 막혔다. 그 경비원 중 한 명은 사실 변장한 기자 루제인이었다. 경비원들이 떠나자 그는 자신과 카메라를 드러내고 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사진을 찍는 동안 그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다가가서 비행기 잔해 아래에서 우는 소녀를 발견했다. 그 다음 장면은 고아원으로 바뀌고 그 소녀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루제인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친구가 다가와 그녀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루제인은 친구가 이제 고아원 원장이 되어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친구는 루제인을 위대한 기자라 부르며 자신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루제인은 오랜만에 만난 것이라서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다음 루제인은 그녀가 지금 고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그녀의 가족은 모두 비행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하지만 고아원 원장은 그 사고에서 생존자가 있다는 것과 그녀가 그중 하나라는 것에 놀랐어요. 그러나 루제인은 말을 끊고 그녀를 찾았을 때 몰래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는 그 사고 뒤에 여러 은밀한 스캔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다음 희생자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고는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가 직장에서 상사에게 보고했을 때 슈퍼히어로들이 사고 뒤에 있다고 했던 때를 하지만 루제인이 영웅들을 비난하자 그의 상사는 화를 냈어요. 루제인은 왜 어떤 영웅이 도움을 오겠냐고 의아해하며 진실을 몰라도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상사는 다시 화를 냈어요. 사람들이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하고 의심이 신뢰를 심각하게 망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아니면 더 좋게 만들지 물었어요. 그때 루제인은 사고로 불타버린 슈퍼히어로와 사람들의 사진을 기억했다. 그는 그 사람들이 슈퍼히어로를 너무 믿었고 죽음에 직면했을 때 히어로들이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상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상사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하며 히어로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일을 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그녀는 식음료 및 여행부서와 조율하여 그를 그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루제인은 거부하고 즉시 퇴사했다. 그 후 루제인은 자신의 물건을 챙기고 회사를 떠났다. 그때 루제인은 발 아래에 비행기 사고에 대한 전단지를 보았다. 한 남자가 나타나 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땅에 던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이 그를 컨프런트하고 잡아 멈추게 했다. 루제이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남자에게 다가가 왜 사고에 대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전단지 남자는 사고가 인간에 의해 발생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재해가 아니었고 주된 원인은 영웅들 간의 갈등의 순환이었다. 루제이는 사실 그의 두려움을 받아들여라 하는 말에 대해 묻고 있었다. 그 후 그는 그와 함께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 후 루제이는 고아원 원장과 함께 현재로 돌아왔다. 루제인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며 원장은 상황이 더 복잡해졌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루제인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은 소녀를 고아원에 있는 친구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고아원 원장은 루제인에게 그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고아들을 돕는 것이 고아원을 시작한 이유라서 행복하다고 했다. 루제인은 그의 친구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도우미와 함께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답을 맞춰서 도우미를 감탄하게 했습니다. 그때 루제인과 그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그 소녀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루제인은 그게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보육원 원장이 소녀의 이름을 루제인에게 물었지만 그는 몰라서 그녀를 시안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 후 시안이 아이들과 놀다가 한 아이를 위해 금색 물건을 골라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시안이 자신을 위해 골라줬다고 말하자 모든 아이들이 시안에게도 골라달라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도우미가 아이들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시안에게 보물 위치를 표시하라며 그것이 단지 그림 그리고 노는 것의 일부인 척 했습니다. 그 후 도우미는 동료 중 한 명과 그에 대해 이야기하며 남편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고원에 있는 다른 도우미가 시안에게 적합한 남자를 골라달라고 요청하며 3명의 젊은 남자 사진이 담긴 사탕을 주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들은 시안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행운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시안은 정말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이 고아원에 와서 시안의 도우미인 점마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안에게 남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며 시안을 위해 돈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사오는 그 여자의 돈을 받아들고 고아원 문을 닫았습니다. 천은 치안에게 자신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원장은 제다오가 한 일을 알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자오는 자신이 그 돈을 고아원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변명하려 했습니다. 감독은 고아원에 더럽힌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돈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들이 정말 필요하더라도요. 그 후 감독은 시안에게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녀를 이용하려자 한다면 바로 그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 후 우리는 교회로 컷이 바뀌었고 그곳에서 시안의 작은 동상을 팔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안은 공부방으로 갔고 그녀와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그녀에게 많은 존경을 표하는 모습에 놀랐어요. 그때 그녀는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녀는 한 소년이 영웅의 갈등에 대한 뉴스 보도를 듣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녀가 들어가자 소년은 그녀에게 옆에 앉으라고 했고 그녀는 함께 듣기 시작했어요. 시안은 누가 말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소녀는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소녀라고 말했어요. 그 후 우리는 TV에서 그 소녀를 보고 있는 루자인으로 컷이 바뀌었어요. 그가 TV에서 보고 있던 소녀가 실제로 나타났다. 루자인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졸업식을 자신의 개인적인 연설로 바꾸고 주목의 중심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유명해지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자인은 그 소녀에게 항상 주목을 끌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미키와 정리된 일을 이야기하며 그녀가 18세가 되면 DOS와 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소녀는 루자인의 말을 끊고 아빠, 나는 18세에 시작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때까지 나는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때 지난 시즌에 상위 영웅들이 TV 화면에 나타났다. 그 후 우리는 시안으로 전환했다. 그 소녀는 그녀와 함께 녹음을 끄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것에 놀랐지만 축복을 노래하려면 그 옷을 입어야 했다. 그러자 그 소년이 그녀에게 말했다. 너 행운의 소녀라고 불리는 그 아이 맞지?
시아이는 그를 보고 놀랐고 전에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새로운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는 다른 고아원에서 전학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비밀을 속삭이며 자신이 나쁜 평판 때문에 전학 왔다고 했고, 그러고 나서 크게 웃기 시작했다. 그 다음 장면은 원장실로 넘어간다. 자오는 새로운 아이를 받는 것에 반대했는데 그 아이가 엄청 불운하다고 생각했고 원장이 왜 동의했는지 몰랐다. 그는 어디를 가든 화재와 폐쇄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장이 자오의 말을 끊었다. 그는 문제가 두렵다면 고아원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자오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모든 아이는 선한 행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친절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 다음 우리는 시안과 새로운 소년으로 전환된다. 그들은 게임을 했지만 시안이 이겨서 소년은 그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났다. 시안은 그에게 다른 게임을 하자고 했지만 소년은 시안의 큰 행운에 대해 물었다. 시안은 그에 대한 답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때 소년은 시안의 손을 잡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손목의 숫자가 커지면 능력과 힘이 증가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녀의 손목을 드러내고 큰 숫자를 보고 놀랐다. 그는 그녀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그런 숫자를 가질 수 있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숫자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도 보여주었다. 그에게도 숫자가 있었지만 크지 않았다. 그것은 그에게도 힘이 있다는 의미였다. 시아는 그의 숫자가 2배라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그 소녀는 남자와 여자에게는 다르다고 생각했고 자라면서 숫자가 더 커지고 그때 영웅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감독님도 전에 시안에게 이 말을 해준 적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는 행운을 이용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웅과 같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왜 자신이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고 그냥 함께 놀 친구가 있고 좋아하는 옷을 입고 언젠가는 행복해지기를 원했다. 그러다 그녀는 매니저가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녀의 머리 색깔은 밝았고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흰색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그녀에게 노래를 가르쳤고 그 덕분에 고아원 아이들이 모두 그녀를 반겼다. 그러다 그녀는 현재로 돌아와서 자신은 아주 평범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그때 소년이 시안을 잡고 함께 달렸다. 고아원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의 행운의 저주를 풀어줄 무언가를 주었고 시안은 놀랐다. 그 후 시안은 교회로 갔고 자오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고 시안은 무대에 올라 새로운 노래를 준비해 노래를 시작했다. 모두가 그녀의 노래를 듣고 있는 동안 소년도 나타나서 기타를 연주했다. 시안은 새로운 드레스를 공개했고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때 소년이 무대에 합류했고 그녀는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노래를 부르며 매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모두가 화가 났고 매니저도 즉시 이 어리석은 행동을 중단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잡힐 뻔했을 때 소녀는 다시 시안을 붙잡고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그가 예전에 이러던 것을 기억했고 그때 그는 그녀의 운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은 공을 주며 빨간 점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시도했을 때 그녀는 놓치고 다른 것을 쳐서 물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좋은 운이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했고 그것은 그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아원을 떠나려 할 때 친구가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고 매니저는 자신의 권한을 사용해 개입해 고아원을 잠궜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가와서 시안의 도망을 막겠다고 말했다. 시안과 그녀의 친구가 도망치기 전에 그들은 소년의 방에 있었고 그가 기타를 보여줬다. 시안은 이것이 감독님이 소년을 위해 산 새 기타라는 것을 알았는데 소년은 1년 내내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보상으로 받았던 것이다. 그는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 이상한 빛이 음악과 함께 나타났다. 시안은 이 빛에 놀랐고 소년은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는 기타를 시안에게 건네며 연습해보라고 했다. 그녀가 연주하자 그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끝나고 나서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좋아졌는지 물었지만 시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 후 소년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지만
시아는 거절하고 연습하러 가기 위해 떠났다. 그녀도 피곤했다. 소녀는 시안의 목소리에 매우 감탄했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바보 같은 노래를 불렀다. 그때 그들은 바깥에서 차오의 목소리가 소년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음을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소녀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는 차오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간섭적이었습니다. 소녀는 시안에게 감독이 이 집을 연궁을 양성하기 위해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아이의 잠재력이 어린 시절부터 형성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한때 영웅이었지만 오랫동안 대중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에 특히 시안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안은 자신이 영웅이라고 부인했지만 그는 그녀가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보고 많은 숫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시안은 떠나기로 결심했고 소녀는 그녀를 배웅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마당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집으로 물자를 가져오는 큰 트럭을 보았습니다. 소년과 시아는 천천히 걸으며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하도록 숨었습니다. 시아는 소년에게 잡히지 않도록 방으로 돌아가라고 속삭였지만 소년은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운전자는 매우 피곤했지만 신성한 소녀 시안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고 언젠가 보상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동자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시안이 정말 신성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소녀일 뿐이라고 믿었고 감독은 그녀를 행운의 아이로 키우고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소녀는 시안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들이 도망가기로 합의하고 있을 때 감독이 개입하여 그들을 막았다. 그들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감독은 힘을 보여주며 시안을 단단히 붙잡아 큰 고통을 주었다. 그는 시안에게 많은 희망을 걸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다. 시안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동안 소녀는 감독을 공격하여 시안을 풀어줄 수 있는 한 방을 날렸다. 그 덕분에 시안은 감독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감독은 소년을 붙잡았다. 소녀는 시안에게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다. 시안은 기타를 잡고 빠르게 달렸지만 감독은 직원들에게 그녀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사방에서 그녀를 둘러쌌다. 소녀는 그녀에게 항상 자신이 매우 운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시안은 일하는 사람 수에 신경 쓰지 않고 출구 쪽으로 달려가 문과 대형 자원 트럭에 큰 파괴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작업자들이 넘어졌다. 운전자가 트럭의 통제력을 잃자 감독은 소년이 트럭 가까이서 도망치게 했지만 소년은 감독을 붙잡으며 자신이 여기서 가장 운이 나쁜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트럭과 충돌했고 시안은 그 일로 매우 불안해졌다. 차오가 시안을 잡으려고 했지만 시안은 도망쳤고 소년은 의식을 잃었지만 감독은 괜찮았으며 사람들은 시안이 도망친 것에 대해 수군거기 시작했다. 그 후 우리는 혼자가 된 시안으로 전환되며 소년 루 때문에 많이 울고 있으며 자신에게 그가 괜찮을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신발을 벗고 루의 기타를 집어들고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주하며 부르기 시작했고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와 그에게 물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직접 썼다고 말했고 그 노래의 이름은 로니라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멜로디를 머릿속에 품고 있었지만 시아는 전에 들은 적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노래를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루는 그것을 부인하며 자신의 글이 매우 독특해서 시안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다. 시안은 자랑이 초능력이라면 그것은 바로 루의 힘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자랑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녀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노래를 계속했다. 노래를 끝내자 이상한 남자가 지나가며 동전을 던졌다. 그녀는 고마워하며 땅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들고 자립하려 했다. 복권에 당첨됐지만 그녀의 행운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다 그녀는 기타를 떠올리고 거리에서 서서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에 이끌려 동전을 컵에 던지기 시작했고 그녀를 격려했다.